또 주말이 되었고 토론의 시간이 되었고 원래 비문학 중에서 나왔던 그런 테마를 가지고 다시 한번 이제 이야기를 해보고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나요? 오늘 이야기가 잉여라고 하셔가지고 네. 잉여 하니까 이제 저번에 말했던 것처럼 떠오르는 그 장작 크루스의 인간 불평등 기원론에 인간이 불평등하게 된 그 이유는 농업혁명 이후에 농산물이 수렵 채집보다도 100배에서 1000배가 안 느는 바람에 농산물이 잉여 농산물이 되면서 남는 농산물을 농업화되었기 때문에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저장을 통해서 관리하는 사람들이 생기면서 그 손에 흙을 묻히는 사람과 흙을 묻히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농산물이 많아지면서 모두가 농부가 될 필요가 없으니까 다른 일을 하게 되면서 이제 계급화 사회주의산이 생겼다. 그래서 이제 인간 불평등이 생겼다. 뭐 그런 이유가 되겠고 또는 이제 잉여라고 한다면은 잉여를 생산하는 방법. 농업을 통해서 잉여를 생산하는데 네. 근데 그게 그 아담 스미스에 들어와가지고 절대 우위를 통해서 물건을 한 개의 자원을 통해서 두 개를 만들 수 있고 나중에 그게 리카도의 비교 우위를 가면서 비교 우위가 되는 순간 2에서 2.5가 또 되고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잉여를 생산하는 방법 네. 어떻게 하면은 한 개의 자원으로 더 많은 걸 생산할 것인가 네. 거기에 대한 그 정도로만 내가 알고 있는데 이 네. 두 중에서 어떤 거가 관련돼 있을까요? 아, 처음 말하신 거는 루소 말하셨잖아요. 장작 크루소 네, 루소의 이론이 이제 마르크스로 가는 겁니다. 루소도 사실은 공산주의가 그런 편이라서 사유재산 만하게 그러니까 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가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런 거는 그렇게 마르크스의 잉여 이론. 이제 우리가 사회를 어떤 사회를 바라보면은 분명히 잉여라는 걸 존재합니다. 이게 이윤이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내가 투자한 것보다 사실은 조금 많이 빨아들이 남는 거예요. 우리 장사하는 사람들 남지 않으면 장사 안 하잖아요. 그걸 잉여를 하지 그렇죠. 그걸 잉여라고 합니다. 루소나 마르크스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사회를 바라볼 때 하나의 사회를 두 가지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도 지금 있는 세상이 있다는 그대로 알지만은 그거를 진화론 쪽에서 바라보느냐 창조론 쪽에서 바라보느냐 어떤 시각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바라보는 거예요. 세상을 하는데 네, 그렇죠. 이것도 경제 문제죠. 경제 질문인데 이 하나의 그 잉여가 발생한다는 것에 대해서 루소나 마르크스가 바라보는 시각과 주류경제학, 신자유주의가 바라보는 시각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서는 갈등론적 시각에서 바라본다라고 합니다. 마르크스 쪽은 예, 이 사회가 항상 이렇게 갈등하는 게 디폴트 값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 주류경제학 프로레타리아 예, 맞습니다.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의 갈등인데 창조적 소수자가 네미시스 상태가 되면 두 가지의 계급으로 나눠집니다. 먼저 창조적 소수자는 유산계급, 즉 생산시간과 자본을 소유하고 노동력을 투입시켜 상품을 제조 판매하여 자본을 축적하는 계급이 되며 이를 부르주아지라고 합니다. 반면 95%의 다수자는 유산계급, 즉 자신과 가족의 생존을 위하여 자본가의 고용 등으로써 노동력을 판매하는 계급이 되며 프롤레타리아트라고 합니다. 이 부르주아지와 프롤레타리아트의 갈등으로 인해 문명이 서서히 소멸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자면 그 유명한 칼 마르크스는 부르주아지와 프롤레타리아트 사이에는 필연적인 착취 관계가 성립한다고 보았으며 프롤레타리아트가 살아남아 새로운 이상국가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계급혁명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이 계급혁명을 바로 프롤레타리아 혁명이라고 부릅니다.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통해서 일체의 자본주의적 관계를 소멸시키고 계급 없는 사회를 건설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이 사회가 바로 공산주의 사회입니다. 신자유주의 쪽에서 바라볼 때는 이 사회는 그러한 잉여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해피해지고 소비자와 생산자가 서로 상생하는 그런 조화로운 관계다. 물론 근데 신자유주의자 입장이겠죠. 그렇죠. 근데 이런 쪽 갈등론적 시각은 제가 이때까지 국어 영역에서는 루소까지는 봤어요. 인간 불평등 견론에 대해서 꽤 나오는데 마르크스는 안 나옵니다. 이건 진짜 그건 뻔하죠. 그 마르크스 얘기하면은 위험하죠. 우리 네. 마르크스가 금지화되는 것 같은 시대상이잖아요. 그리고 마르크스를 사탐 같은 경우에 마르크스와 신자유주의 이렇게 살짝 비교할 수 있는데 국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깊게 들어간다. 그럼 엄청 그거에 대해서 깊게 들어가면은 이게 조금 약간 이상해져 보여요. 이념화? 뭐라고 해야 될까? 이게 굉장히 좀 맞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사탐에서 이 기능론, 갈등론 비교하는 것까지 괜찮은데 온전히 갈등론만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면은 이게 뭔가 좀 사회주의 쪽으로 예, 우리 사회의 분위기에 제가 생각하기에 좀 정서에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어 영역에서 이때까지 루소는 많이 나왔습니다. 왜냐면 오케이. 사회계약론도 있고. 루소는 뭐 자주 그래서 너무 잘 오늘 우리는 이쪽 신자유주의 쪽에서의 잉여를 이야기할 겁니다. 오케이. 그 잉여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이제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쭉 들어볼게요. 제가 지난 시간에 그 효율과 형평이라는 얘기예요. 네. 효율이라는 거는 이제 그냥 경제학에서는 효율을 따져도 형평은 안 따지잖아요. 예, 그렇죠. 효율이라는 건 뭐냐면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파이 자체를 크게 만드는가. 그렇죠. 일단 파이가 커지면은 그건 경제학에서 하는 거고 예. 형평은 철학에서 일단 파이가 커지면은 그 파이가 밑으로 이렇게 내려와서 사람들도 잘 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일단 파이를 위해서 크게 만드는 것에 집중하자. 혹시 그게 낙수 효과예요? 맞습니다. 낙수 효과. 그래서 효율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죠. 그런 걸 다루고 있는 대표적인 학자가 애덤 스미스와 데이비드 리카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미스는 절대 우위, 리카도는 비교 우위로 파이를 키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담 스미스 이전에는 파이 자체가 유한해서 결정이 되었어요. 파이가 한 개 있는데 파이를 누가 나눠 먹는가 이렇게 결정이 된 건데 아담 스미스 때는
파이를 나눠 먹는 게 아니고 파이를 크게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 스미스 전에는 중상주의 때는 한정된 그런 자원을 가지고 막 싸우고 갖고 오고 이렇게 했는데 아담 스미스는 그게 아니고 파이를 키우자. 그래서 국부론이라는 책에도 보면은 애덤 스미스가 핀 만드는 공장의 예를 듭니다. 핀을 만약에 철로 만들었다면은 한 사람이 그 철을 해서 또 가지고 와서 가공을 하고 포장까지 해서 택배까지 보내는 이 과정을 한 사람이 다 하는 것보다는 분업을 해서 하면은 훨씬 더 그 파이가 커진다는 거죠. 디비전 오브 레이버, 그다음에 스페셜라이제이션 이거는 뭐 특화,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효율이 극대화된다. 그러니까 국가는 거기에 개입할 필요는 없는 거죠. 국가는 치안이랑 국방에만 신경을 쓰고 야경국가. 애덤 스미스는 결국 그렇게 저절로 놔두면은 자기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과정에서 그게 자연스럽게 사회 전체적으로도 최대 이익이 된다. 최대 이익이 바로 최대 효율입니다. 이 효율의 문제를 다루는 거죠. 그 다음에 리카더도 마찬가지예요. 비교 우위론 또 자유무역하라는 거예요. 정부가 개입하지 말고 스스로 자유무역하면은 경제력이 약한 국가도 있고 경제력이 강한 국가도 근데 그것도 그게 각자가 스페셜라이제이션이 스페셜라이제이션을 된다는 거죠. 예, 하면은 그러니까 서로의 아담 스미스로 이익이 한다면은 좀 뭔가가 우위 한 개씩 각 특화해가지고 교육하면 되는데 리카도의 의견에 따르면 A국가가 곡식과 그 어류에 대해서 둘 다 우위가 있을 경우에는 네. 그때는 B 국가는 뭐 하지 말자는 거죠. 그런데도 그렇죠. 불구하고 기회비용을 잘 따져가지고 계산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양쪽에 한 개씩이 생길 수밖에 없게 되고 그렇게 해서 특화시켜서 나누는 그 방법을 말해요. 아담 스미스의 이론에서의 국제적으로. 모순을 조금 더 강화해가지고 모순을 해결해서 강화한 뒤에 그 이론을 또 펼쳐서 정말 무역이 더 활성화시키게 되게 네, 그렇죠. 중점을 하게 된 게 바로 그 리카도의 비교 우위. 그리고 네. 그거 절대우의 비교 우위를 계산하는 방법은 우리 유튜브에 나와 있고요. 그다음 그래서 결국은 이 두 사람이 하고자 하는 말은 한 가지입니다. 결국 이 두 사람의 전통을 이어받은 게 지금의 신자유주의. 정부가 개입하지 말고 우리가 지난번에 그 노직했었죠. 노직도 결국은 정부가 경제에 개입하지 개입하지 말자. 말라는 거예요. 같은 얘기. 그래서 사람들이 다루고 있는 건 이제 효율이라는 거고 이에 효율이 대해서는 효용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맞습니다. 효용, 뭐 그럼 만족, 효용은 그럼 유틸리티라고도 하고 그렇죠. 뭐, 왜냐면 한계 효용할 때 그때 네. 유틸리티를 쓰. 맞습니다. 그때 내가 경제학적으로 효용은 만족이라고 그랬어요. 네, satisfaction. 예, 만족. 뭐, 앞으로 경제학에서 효용은 만족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계 효용, 한계 만족, 네, 맞습니다. 체감 법칙 이런 네. 식으로 해. 근데 우리가 이제 형평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분배잖아요. 그렇죠. 그럼 형평이란 건 이런 겁니다. 파이를 자꾸 늘리려고 하는 것에 집중을 하지 말고 정해진 파이를 지금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국가 내에서 어떻게 배분을 할 것인가라는 그거는 그런 문제죠. 경제 문제가 아니고 철학 문제지. 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효율의 입장에서는 이런 문제는 다루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일종의 분수 효과라고 할 수 있죠. 왜냐면은 좀 이렇게 밑에서- 사회 서민층에 대한테 많이 좀 주면은 밑에서부터 올라올 수. 문재 대통령이 분수 효과를 강조했었죠. 이게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좀 정치적으로 진보와 예, 보수가 예, 낙수는 갈리게 보수, 됩니다. 예. 진보는 분수 이런 식으로. 요 형평이라는 거는 국가가 개입을 하는 거죠. 개입을 해서 주로 이제 복지에 관한 거죠. 예, 세금을 걷어서 소득을 재분배하자는 거죠. 사회 약자들에게 나눠주고. 가격도 원래는 애덤 스미스는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만나는 그 지점에서 효율이 극대화된다라고 했는데 그것도 정부가 개입하게 되면은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만나는 그 가격 말고 정부가 마음대로 가격을 올리거나 이렇게 내리거나 이렇게 해버리는 그 거예요. 곡선에 마주치는 그 점이 자연스럽게 나온 게 아니고 국가에서 결정된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학원비가 너무 비싸다. 그러면은 학원비 상한제를 두는 거죠. 학원비 이것보다 더 올리면 안 돼. 아, 그래 알겠다. 이런 거. 그 지금도 시간당 고등부, 중등부 학원비 상환제가 뭐 1분당 얼마로 딱 책정이 돼. 네. 그 이상 올라가지 못하게 해놨어. 그 이상 올라가면은 불법인데 지금은 올라가도 내버려 두는 거. 그것도 만약에 시장에 그냥 내버려 두면은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가격이 정부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비싸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럼 가격을 때려버린다. 근데 그거는 그 비싸다 비싸지 않다는 사람의 가치에 따라서 다르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게 누군 그게 비싸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누군 그게 적정하다. 우리 시장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결정되는 거 내버려 두면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그게 너무 높으니까 학생들에게 부담이 된다. 그러면은 학원비 상한제라고 해서 그걸 더 내려서 그것보다 더 올라오지 못하게 이렇게 결정하는 그렇게 정부가 개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걸 이제 형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형평이라는 것의 문제는 사실은 문제가 좀 있는 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렇게 정부가 개입을 하는 게 과연 옳은가? 학원비가 시장에 그대로 맡겨두는 게 이게 적정 그게 너무 높으니까 상한제를 설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그건 거지. 케인즈 문제는 쪽이죠. 수정자본주의. 예, 맞습니다. 국가가 개입하는 거예요. 네, 그거는 가치의 문제가 개입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학에서 이거를 다루기가 힘든 겁니다. 왜냐면 가치 중립적으로 예. 가는 게 경제학인데 맞습니다. 가치가 함축되게 되면은 네. 그건 문사철 쪽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사회과학에 속해 있는 이상 사회과학은 가치 중립적이 되고 싶은데 네. 거기에서 형평을 강조하고 철학적인 분배를 강조하면은 경제학에서는 이 문제를 다루는 게 너무 다루기를 싫어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거는 철학에서 다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문사철에서 네. 결국은 가치 중립적인 그런 것만 따지자는 그 말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도표도 나오는 거고 네, 철학에 그랬구나. 도표가 없는 것처럼 네. 그리고
그리고 또 다른 문제는 그렇게 정부가 개입을 했을 때 그 효과를 파악하기가 좀 힘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들한테 수강료 상한제를 설정을 했다고 했을 때 그걸로 인해서 학생들이 받게 되는 어떤 이익이라든가 그거를 단순 숫자로 나타낸다는 건 좀 힘이 듭니다. 이게 얼마나 학생들이 이익을 얻었는지 경제학이 그게 있죠. 그게. 그게 뭐 수강료를 뭐 얼마를 깎아줬고 단순히 그렇게 결정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우리나라가 저출산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죠. 0.6, 0.5.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계속 지금 세금을 걷어서 지원을 하는 그런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세금을 얼마 썼느냐까지는 파악이 되는데 그 쓴 돈으로 인해서 과연 효과가 저출산에 어느 정도로 효과를 우리가 거둘 수 있었을까? 그거는 판단하기 힘들지. 이거는 출산율로는 단순히 말할 수 없는 단순히 거예요. 애가 늘었다 안 늘었다로는 판단하기 힘들지. 왜냐하면 지금 출산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고 그러면 이거는 전혀 효과가 없구나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언젠가 지금 썼던 돈이 꽤 조금 시간이 좀 흘러서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는 거고 딱 잘라서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경제학에서는 되도록이면 효율의 문제에 집중을 하고 형평은 다루지를 않습니다. 거의 뭐 예를 들어서 경제학이 앞에서 가르치는 게 한 100이라고 한다면은 99 정도가 효율에 집중을 하고 형평은 뭐 1, 2 정도 이 정도로 뭔지 알 것 같아. 분배를 합니다. 왜냐하면 다루는 경제학은 것 자체가 버거워. 네. 버겁고 좀 곤란해. 경제학은 굉장히 실증적인 학문입니다. 그래서 노벨 경제학상 있는 거지. 숫자로 보여줄 수 있는 걸 중요시하고요. 숫자로 파악할 수 있는 거는 좀 버거운데 논리실증주의라는 게 있어요. 논리실증주의는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하라라고 있는데 비트겐슈타인. 이 말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게 바로 이 경제학에서 보면 형평이라고 해요. 말할 수 없는 것, 뭐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그렇죠. 그다음에 정확한 데이터가 번호타지 않는 것. 예. 그러니까 그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주로 심리학, 철학 이런 것들은 주로 논리실증주의는 거기에 대해서 좀 피했죠. 예, 그래서 그 말할 수 없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다. 중요합니다. 형평이 중요한데 우리는 지금 실증적인 학문의 경우에는 말할 수 있는 것 만 효율이죠. 다루자. 거기에 집중을 하고 말할 수 없는 것은 다른 학문에 좀 맡겨두자. 말할 수 없는 것은 문사철, 문학, 철학, 역사 이런 데는 뭐 맡기고. 정치라고 맡겨둘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가치 중립성을 지향하는 그런 경제학의 특성이다 보니까 그 가치 중립이라는 게 정말 가치 함축과 중립이 중요하구나. 네, 가치 판단이 개입되는 건 좀 싫어하고요. 그 다음에 또 파일을 세금을 걷었다고 하더라도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어떤 식으로 나눌까 하는 거는 뭐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죠. 벤담식으로 뭐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의 그런 방식으로 나눌 것이냐, 로스처럼 최소 수혜자의 최대 최대 이익 이익. 방식으로 나눌 것이냐, 이런 건 또 거기에 또 가치가 들어가거든요. 가치 함축적이기 때문에 그런 건 철학이나 뭐 정치학 쪽으로 좀 넘겨두고 그래서 벤담과 존 롤스 같은 사람들은 철학가로 분류받죠. 그게 이제 당위에 뭐다 이렇게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O2B, what O2B라고 말하면은 그 사람들은 이제 철학 쪽으로 자신의 철학을 주장하는 것이 되고 경제학은 단지 what is 이다 현상만을 설명하고 싶다. 뭔지 알겠어요. 라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야기를 이렇게 오랫동안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죠? 그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그래서 경제학은 효율에 대해서 집중한다고 했죠. 그 효율을 가장 잘 측정할 수 있는 도구. 그 도구가 바로 이 잉여 이론이에요. 아. 그래서 이 잉여 이론이라는 거는 그럼 경제학과 가면 이건 1학년 때 배워요? 2학년 때 배우는데 뭐 이 중요성이나 지금까지 비문학에서 출제된 것의 중요성으로 따지자면은 잉여 이론이 한 100이라면은 제 생각에 뭐 기편제는 한 2, 3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기편제, 뭐 열등제, 뭐 열등제까지는 괜찮아요. 그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 기편제 한다고 작년에 죽을 뻔했잖아. 예, 기편제까지는 잘 나오지도 않고 경제학에서도 그게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기 때문에. 근데 기편제가 지난 작년에 영어로 나왔어. 근데 이 잉여 이론은 비문학에서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정말 많이 나온다고 말이지. 제가 한 번은 이거를 말하고 싶었는데 엄두가 안 나요. 근데 이번에 기회가 돼서 이제 이건 진짜 어디서부터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단순히 막 광범위하다는 거예요? 예, 강요할 수도 없고 대학에서 이걸 공부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학점이 달려 있으니까 이런 경우에 이제 교수님이 미리 집에서 읽어오라고 하거든요. 그럼 뭐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읽는 거예요. 어렴풋이 뭐 대학교 1학년이 뭘 알겠어. 읽고 그다음에 또 수업 시간 들어도 사실 잘 이해도 안 되죠. 그다음에 그러면은 또 집에 와서 또 이렇게 그래프 그려보고 하면서 그런 식으로 억지로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대학생도. 학생들한테 네. 연고대 서울대들도 그렇게 한다면은 우리는 지금은 하긴 분위기가 하는데 괜찮은데 이따가 이제 되면 원장님이 저한테 이제 2단 협차기를 일단 해봅시다. 그까지는 가지 않도록 내가 이제 제가 좀 잘 이제 하려고 예, 하고 예. 있는데 1890년 그러니까 19세기 말이죠. 애덤 스미스가 국부론을 발표한 게 18세기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1700 그러니까 이 알프레드 마샬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굉장히 경제학에서는 꽤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나도 들어봤어. 애덤 스미스가 있고 케인즈가 있죠. 케인즈가 있고 그럼 케인즈가 있기 바로 직전에 이 아담 스미스가 말한 이 자유주의 경제학을 한 100년 정도 흘렀습니다. 이걸 이 사람이 중간 정리를 합니다. 근데 이 사람 나름대로는 이게 아마 총정리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왜냐면 이때는 아직 거시경 경제학이라는 게 없었거든요. 그럼 일단은 1890년. 아담 스미스의 말을 100% 믿었다는 거네? 이거 맞습니다. 맞는 추정자네. 그래서 아담 스미스의 말, 데이비드 리카도의 말을 수식으로 완벽하게 해서 정리를 이 했네. 경제학 원론이라는 걸로 한번 직대성을 한 겁니다. 마샬이. 예, 아마 이 책은 지금은 미시경제학 이론 원리라고 이렇게 불러야 되는 게 맞을 겁니다. 왜냐면 아담 스미스는 개인이 사익을 추구하는 건 미시경제지만 케인즈는 거시경제학은- 시장자본주의는 국가가 들어오는 그렇죠. 거니까. 거시경제학은 20세기 초반에 나옵니다.
이 사람은 19세기 말에 100년 동안의 경제학을 내가 총정리하겠다, 집대성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사람은 아마 이게 경제학의 마지막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당연히 대공황전이겠죠. 예,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게 아니었죠. 어리석어. 반만 이제 집대성을 한 겁니다. 나머지는 케인즈 뒤에 있는. 이 책이 이 경제학 원리란 책이 알프레드 마샬이라는 사람, 이 사람의 책이 굉장히 유명하면서도 좀 악명이 높은 게 오늘날의 경제학이 굉장히 수학적이고 그래프적인 모습, 그렇게 뛰게 된 게 이 사람이 원흉이다라는 그런 지목을 받고 있습니다. 원흉도 되지만 또 경제학을 표로 또 그래프로 만들어서 굉장히 발전하게 된 굉장히 실증적 학문으로 만든 거죠. 노벨 경제학상이 생길 수 있도록 경제학을 자연과학적으로 쫙 맞습니다. 밀어준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지. 네, 한계 이론, 특히 이 사람이 만든 이 한계 이론, 그래프. 이 마지널 디어리라고 한계 효용, 한계 비용, 뭐 한계 여러 효용, 체감 수가는 법칙 거. 또 그런 게 이렇게 그 한계라는 게 다 음. 미분을 이용해서 계산한 아. 거기 때문에 수학이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아담 스미스와 데이비드 리카르도가 소크라테스라면은 이 알프레드 플라톤이야? 마샤는 플라톤처럼 그 모든 걸 집대성. 한 권의 책으로 집대성했다. 뭔지 이렇게 알겠어. 18세기, 19세기 동안의 그 고전주의 경제학이 이 책에서 총정리 됐는데 지금으로 보면 뭐 중간 정리 정도 되지만은 그다음에 이제 드디어 20세기 전국의 경제학의 케인즈가 등장하게 되는 그런 세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수정 자원주. 근데 재밌는 점이 이 알프레드 마샬이 이제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였는데 바로 케인즈의 스승님, 뭐 자기 제자는 이제 거시를 말하고 네, 그렇죠. 자기는 맞습니다. 미시를 총정리했다. 미시를 총정리하고. 예,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거시가 시작된 거죠. 잉여라는 걸 한번 쉽게 설명을 해보자면은 지금부터 이제 주류경제학입니다. 네. 마르크스는 다 잊어버리고 오늘 할 거. 케인즈 쪽으로 한다는 거지? 네, 이게 주류경제학 알프레드 마샬. 그래서 아, 마샬부터가 주류경제학이야? 주류경제학이라는 거는 마르크스 빼고는 다 주류경제학이에요. 그러니까 난 주류경제학 설명할 때는 아담 스미스랑 케인즈랑 같이 묶어서 주류경제학 맞습니다. 말하고 네, 맞습니다. 근데 행동경제학은 이제 심리학이 포함된 그 아모스 터버스키나 데니얼 카나먼 쪽으로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그게 행동경제학이고 난 주류경제학은 아담 스미스랑 케인즈를 같이 주류경제학, 신자유주의까지 다 주류경제학이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르크스 빼고는 다 주류경제학이다라고 하는데 결국 주류경제학이라는 거는 마르크스는 주로 다루는 게 이 양자의 대립구도라는 게 주로 자본과 프롤레타리아, 그러니까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 프롤레타리아. 이 대립관계, 이 양자 구도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주류경제학에서 양자는 소비자와 생산자 이렇게 생각. 사실 보면 이 생산자라는 게 부르주아예요. 소비자는 뭐 부르주아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그다음에 또 프롤레타리아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생산자는 삼성이라고 보면은 삼성은 부르주아가 되는 거고 네. 소비자는 돈을 많이 가진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네. 적게 가진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까 삼성 사장님이 소비자일 수도 있고 이게 삼성의 어떤 근로자가 생산자일 수도 있고 그렇죠. 서로 대립구도가 아니라 서로 상생하는 구도. 그게 대립구도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마르크스는 그거를 대립구도라고 생각을 그렇지. 합니다. 근데 마르크스 아닌 주류경제학에서는 그게 대립구도가 아니고 대립구도는 아니죠. 결국은 그 잉여라는 거는 자본주의 주류경제학이 소비자와 생산자니까 잉여도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이 두 개를 합치면은 토탈 서플러스 그러니까 총 잉여 혹은 뭐 소셜 서플러스 사회적 잉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쉽게 한번 설명을 해보자면은 결국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가 뭔지 알아야 되는데 이제 원장님이 이제 예를 들어서 영덕에 대게를 먹으러 그럼 원장님은 소비자 거기 쭉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많지 않습니까? 그 상점이 상점이 엄청 많죠. 이제 쭉 돌아보다가 이제 한 군데를 봤는데 거기 대게가 이제 유달리 좀 싱싱해 보이고 저게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 대게 한 마리에 대해서 저 대게 한 마리를 먹으면은 내가 느낄 수 있는 만족이랄까 효용이랄까 유틸리티. 예, 그게 10,000원 정도라고 이제 원장님이 생각을 하신 겁니다. 네. 그러면 원장님이 그 대기에 대해서 지불할 용의가 있는 최대한의 금액은 10,000원이겠죠. 왜냐면은 이걸 마저 영어로 나왔는데. 내가 얻을 수 있는 효용이 10,000원인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11,000원을 지불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최대한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최대한, 최소한이 아니라 최대한 내가 느끼는 효용까지는 지불할 용의가 있고 그 이상은 안 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격을 물어보니까 7,000원. 그러면은 7,000원? 원장님 생각에는 내가 충분한데? 3,000원 이득이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건 만약에 개이득이지. 근데 만약에 상인이 10,000원 이렇게 얘기했으면은 내가 최대한 10,000원 지불하려고 했는데 저 사람 또 10,000원이라고 얘기하니까 그러면은 살 수는 있죠. 하지만 이득은 없죠. 근데 아무튼 지금은 7,000원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상인이 원장님이 생각하시기에 내가 3,000원을 내가 이득을 받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걸 바로 소비자인이라고 합니다. 소비자인의 공식이 이랬습니다. 소비자가 되게 쉬운 건데 말로 하니까 어렵네. 영어로 만들어 놓으니까 어렵네. 네, 사실은 쉬워요. 그러니까 소비자인이라는 거는 소비자 생각하는 것보다 가격이 더 낮아서 나한테 이득으로 느껴지는 것. 그렇죠. 맞습니다. 소비자가 최대한 얼마 정도 지불할 용의가 있을까? 그 금액에서 정말 가격이 얼마지? 라고 따져봤을 때 이게 3,000원이다. 그러면은 내가 이득이구나 하고 이제 그거를 구입한다라는 거죠. 소비자는 해피해졌죠. 이제 생산자 입장에서 한번 볼게요. 그 상인분 있잖아요. 상인분은 이제 원장님을 보면서 아마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이제 떠올렸을 겁니다. 원장님이 최대한 얼마를 지불할 용의가 있을까? 할 수 없죠, 그건. 아담 스미스의 시장 실패 중에서 정보 비대칭과 관련이 있네. 나중에 그렇게 나오면은 맞습니다. 서로 이제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할지 그럼 모르니까. 나중에 이제 레몬과 맞습니다. 결국에는 맞습니다.
정보 비대칭 이론 양화가 악화를 구축한다는 그 이론까지 구축하는 건 나중에 이야기고. 네, 그렇습니다. 오케이. 일종의 정보입니다. 정보입니다. 정보를 모르니까. 모르니까 생산자 입장에서는 음. 일종의 방어선을 치게 됩니다. 여기서는 최소한입니다. 내가 최소한 이 정도는 받아야 돼. 그러니까 소비자는 최대를 생각하고 네, 생산자는 최소를 최소. 생각하고. 예. 이 정도 밑으로는 절대 안 안 돼. 돼. 이렇게 되는 거죠. 아. 미치는 장사할 수 없으니까. 소비자는 이 정도 위로는 절대 안 돼. 맞습니다. 그 생산자는 이 정도 정도 밑으로는 절대 안 돼. 이렇게 되죠. 그 나한테 손해기 때문에. 예, 그렇죠. 그러면은 그 생산자 치는 그 방어선은 아마 그 대게 한 마리를 잡아서 여기까지 가지고 왔을 때까지 드는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비용보다는 많이 받아야 이윤이 남죠. 그렇게. 그래서 그 비용이 5,000원이라고 이제 합시다. 응. 5,000원이라고 했는데 근데 5,000원을 부르면은 이제 생산자 입장에서는 이득은 없죠. 그렇지. 비용만큼만 불렀어요. 남는 게 없지. 예, 남는 게 없죠. 하지만 이제 생산자 입장에서는 자신도 이제 이득을 잉여를 좀 남겨야 되니까 2,000원 올려서 좀 7,000원. 7,000원 정도를 오. 7,000원 부른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불렀죠. 생산자는 10,000원을 생각한 거고 네. 소비자는 5,000원이 일- 각각의 마지노선이네. 예, 맞습니다. 어. 서로 최대 맞죠. 값은 10,000원이고 최소 값은 5,000원인데 예, 얘가 7,000원을 불렀으니까 3,000원의 소비자 잉여, 네. 그럼 2,000원의 생산자 잉여? 맞습니다. 예, 생산자 씨, 잉여는 연락 쉬우네. 공식이 이렇습니다. 일단 가격부터 시작합니다. 응? 가격에서 뭘 빼냐면은 생산자가 내가 최소한 이 정도는 받아야 돼라는 응, 그 응. 일종의 비용 개념이죠. 응. 그렇게 했는데 이제 아무튼 그래서 7,000원을 아, 불렀는데 가격 빼기 생산자가 생산자가 최소한 이 정도는 최소한 받아야 마지노선. 예, 받아야 되는 방어선, 금액. 방어선. 예. 근데 그럼 이제 2,000원, 3,000원. 아무튼 이 7,000원을 불렀는데 이제 소비자가 오케이 했으니까 2,000원이 생산자도 또 2,000원 또 이득이죠. 예. 그리고 그러니까 다 해피해진 거죠. 소비자 돈 3,000원 잉여. 맞습니다. 아. 합치면은 5,000원이죠. 5,000원을 그게 전혀 정보를 몰랐기 때문이네. 정보 비대칭성 때문이네. 정보를 몰랐기 때문에 이 정보를 알았으면 안 되는 거잖아. 정보를 알았다면은 만 원을 불렀겠죠. 생산자 입장에서. 그렇지. 그 정보를 몰랐. 그럼 만 원을 불렀으면은 소비자 잉여는 0, 생산자 잉여는 5,000원 5,000. 똑같네요. 똑같아. 예, 맞습니다. 맞아. 예, 결국은 정보를- 총 잉여는 똑같은데 아, 총 잉여는 정보를 누가 갖느냐에 따라서 생산자가 정보를 가지고 아, 있으면 그럼 정보를 많이 가진 사람이 그렇죠, 그렇죠. 아, 생산자 씨, 이득이고. 이게 그럼 나는 이게 양화 아까 피치 게임과 레몬 게임도 나는 같이 정리가 되는 느낌. 수업시간때 그 정보 비대칭성을 설명할 때마다 항상 좀 뭔가가 이해가 안 되는 느낌. 레몬 게임과 피치 게임 정보가 비대칭인데 그 알아서 뭐 이게 이번에 해결이 돼버려. 그리고 만약에 소비자가 정보를 가지고 있다면은 소비- 소비자가 이제 빠삭하게 아 저거 비용 5,000원 들었네라고 생각하면은 5,000원 5,000원 부른 겁니다. 말하겠지. 그러면은 소비자 생산자 입장에서는 빵. 내가 소비자는 최- 5,000. 그렇죠. 총 잉여는 총 똑같고. 5,000 똑같고 그럼 누가 정보를 갖고 있냐에 따라서 가는 거야. 우리는 근데 토탈을 이제 생각을 하니까. 근데 정보를 모르니까 이제 중간 정도로 가는 네, 게 그 맞습니다. 협상에 의해서 뭐 이렇게 간다거나 뭐 그렇게 되는 거. 그건 한 1세기 정도 후에 나온 이론이고요. 그래서 결국 결론은 이겁니다. 이게 정보가 개입하지 않을 때 사회적 잉여, 즉 그게 생산자 잉여, 소비자 잉여 다 합친 겁니다. 뭐 총 조금씩. 잉여는 예, 총 잉여는 결국은 똑같다. 똑같으면서 그때가 최대다. 그 최대가 바로 공급 곡선이 이제 교차하는 그 지점이 근데 그건 최대가 시장이 있는데. 만들어낸다는 거잖아. 예, 맞습니다. 예. 정보가 개입하지 않는다는 예, 거야. 맞습니다. 그거를 이제 좀 더 어려운 경제학 용어로는 뭐 파레토 최적이라고 합니다. 팔레토 최적 나 알고 있는데 이 이 파레토 이론이라는 걸 알면은 팔레토 이론은 게임이론에서 배웠어. 게임이론. 저수의 딜레마에서 결국에는 서로 협력하는 게 팔레토 효율인데, 네. 근데 결국에는 배신만 남게 되는데, 근데 배신이 내시 균형으로 접히게 되는데 팔레토 효율은 양쪽 다가 최선의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나타나지 않는 현상이 팔레토 네. 효율이라고 했는데 팔레토 효율은 양쪽에게 둘 다가 최선인 거야. 그렇죠. 그래서 토탈로 했을 때 사회 전체적으로 아, 그 그러니까 경제학에서 팔레토를 쓰는구나. 다 이. 그 둘 다의 이익을 합쳤을 때 음. 사회 전체적으로 가장 이득이 되는 그 부분이 바로 이제 파레토 최적이라고 하는데 더 이상 더 좋아질 수 없는 상황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장 완벽한 이상적 상황. 예, 맞습니다. 최적의 상황.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옵티말한 네, 상황. 원장님이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학원에 여러 가지 이렇게 물건들도 있고 선생님들 상황을 가장 어떻게 하면 최적의 조합으로 가장 효율적으로 조금의 낭비도 없이 해서 최대한 만들 수 있는 그런 뭐 이득이라고 할게요. 허투루 돈을 쓰지 않고 예, 맞습니다. 가장 최적의 이익을 예. 알짜로 그냥 아무것도 허투루 없고 그냥 최적의 뭐 근데 그게 가능해요? 사실은 좀 어려운 문제죠. 네. 아무튼 가장 효율 썼을 일단 때 만들 예. 수 있는 최적입니다. 그때까지는 이제 이렇게 잘 됐는데 바로 알프레드 마샬이 여기까지 얘기한 겁니다. 근데 정부가 개입하게 되는 거는 그 제자의 20세기 때여서, 케인즈. 예, 케인즈에 의해서 정부가 개입이 되면은 아무리 그 정부가 선한 의지를 가지고 개입을 했다고 하더라도 효율은 감소합니다. 잉여는 감소해요. 그럼 효율이 감소하는 왜 정부가 합니까? 그러면 그건 형평 때문이죠. 근데 형평은 정확하게 측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경제학에서는 맞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형평을 강조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국가 개입을 해가지고 네. 최적의 그 효율은
떨어지지만 이제 형평은 올린다. 예, 형평이 올라가는데 문제는 아. 형평은 정확하게 측정을 할 수 없는데 경제학에서 경제학에서 정확하게 측정을 하는 거는 정부가 개입했을 때 효율은 효율이 떨어진다. 얼마나 감소하는가까지는 아. 측정을 하는 겁니다. 이게 오늘 나오는 그래서 정부가 시장에서 개입하는 대표적인 경우가 한 3가지 정도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하는 이게 바로 가격 통제라고 합니다. 뭐 최고 가격제, 최저 가격제 뭐 이런 식으로 아, 학원비 최고 가격제 그리고 최저 가격제는 뭐 최저 임금 최저임금제 그렇죠. 농산물 최저 가격제 뭐 이런 거 아, 있습니다. 아, 아. 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좀 시장에서 책정되면 농산물 가격이 너무 낮잖아. 그러면은 농부들이 그렇게 1년 동안 지었는데 이득이 너무 남지 않으니까 정부가 그것보다 더 높게 일부러 설정을 하는 겁니다. 그때 이제 보조금을 주는 이것보다는 더 낮게 받을 수는 없다라고 아예 높게 잡아버려. 그렇게 하는 거고요. 최저 가격. 첫 번째가 가격 통제고요. 그다음에 세금을 부과하는 거예요. 세 번 관세를 부과하는 거예요. 관세가 뭐냐면은 우리가 수입을 할 때 리카도의 비교 우위로 우위. 의하면 우리가 수입을 하고 수출을 하고 하는 게 좋잖아요. 그렇게 하면 잉여가 늘어나는데 그렇게 되어버리면은 둘 다 서로 이득이 된다고 말했지만은 사실상 이걸 이제 유치 산업이라고 하는데 유치라는 건 악의에 취하죠. 굉장히 우리나라에 약한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 바나나 상인들, 바나나 제비업자들 이거 동남아시아에서 바나나가 오면 몰려오면은 끝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그래서 그 관세가 농산물 관세 예. 내는 게 농산물이 해외에서 들어오면은 정말 싸게 들어올 수 있거든. 거기서 관세를 부과해서 그냥 들어올 때 수입 가격보다 관세만큼 더 높게 잡아. 해외에서는 관세 때문에 들어오기가 힘들고 자국에 맞습니다. 있는 상품들은 자국 보호용 맞습니다. 보호무역. 그것도 일종의 사회적 약자를 위한 거죠. 크게 이렇게 세 가지 이때까지 기출된 것도 근데 이게 세 가지 이 기출됐습니다. 보호무역도 신자유주의에 포함돼? 신자유주의에 따르면 보호무역은 반대지. 그렇죠. 그래 보호무역 하면 안 돼. 우리나라도 처음에 이제 신자유주의 우루과이 라운드 때 농민들이 가서 쥐버리고 어떤 분은 뭐 그 농산물에 분신하고 대한 그 미국 쌀 이렇게 들어오면은 뭐 끝이죠 값싼 뭐. 값싼 게 막 들어오니까. 그래서 이제 가격 통제 이거는 이번 지문에 나오니까 꼭 해야 되고요. 그다음 많이 나오는 게 세금. 세금입니다. 세금을 많이 많이 내는 사람은 돈 많이 벌면 세금 많이 내는 거고 돈 적게 벌면 세금 적게 내는 거고 거기에 맞게 하는 거니까 그것도 정부가 통제하는 관세도 정부 통제하는 거. 관세까지는 나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나가지 일단 말자 오늘 머리 아프다. 이런 설명을 해보자면은 그냥 첫 번째만 하자. 아 세금이나 관세 빼고요. 내가 머리가 피곤해요. 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가격 통제는 최고 가격제, 최저 가격제 이건 꼭 해야 됩니다. 일단 이미 다 한 것 같은데 아까. 가격 통제는 그래프 경제학도 네. 그래프. 철학 빼고는 다 그래프. 어. 그게 가치 중립적으로 되려고 하는 성질. 네, 보여줘야 일단 최고 가격제, 최저 가격제만 하는 걸로. 일단 최고 가격제는 이거 약간 처음에 이제 경제학과에서 배울 때 좀 헷갈리는 게 이름이 최고인데 시장 가격보다 더 낮게 잡는. 정부가 생각하기에 이 가격이 너무 높은 거예요. 학원비가 너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보다 더 낮게 잡는. 최고인데 더 낮다. 이게 약간 헷갈립니다. 흔히 최고면 높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최고면 낮게 잡아서 이것보다 더 올라오지는 말라라는. 올라올 수 있는 상한선 이거다. 학원비 이것보다 그게 이름 뭐라고? 최고 가격. 최고 가격. 아, 그거 당연한 거네. 예. 최고가 이거지 이상 더 올라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균형 가격보다 더 낮게 잡. 최고 가격제로 하면은 최고 가격 밑으로 잡아야 된다. 예, 이게 상한선이다. 이게 마지노선이다. 딱 정하는. 근데 이게 영어로 생각하면은 조금 이해하기가 더 편한데 최고 가격을 영어로는 셀링 플라이스, 천장이 아니에요. 아, 미국에서 이 셀링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유리천장도 유리천장도 글라스 그렇지. 셀링도 유리천장도 또 뚫고 올라갈 수 없는 거거든요. 그렇지, 그렇지. 셀링 프라이스는 여성들이 또는 유색 인종들이 어떤 올라가- 기업에서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걸 네. 유리천장이라고 하는데 아 이것도 최고 가격이죠. 천장 가격이네. 천장 가격입니다. 천장 가격은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힘들다. 뚫으면 안 된다. 없다기보다는 가격에서는 뚫으면 안 된다. 정부가 보다 더 올라오지 못하도록 위에서 내려누르는 겁니다. 이게 최고야. 학원비 지금 이것보다 더 많이 올라가면 받지는 안 돼. 마. 최고 상한선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 최고 가격제 얘가 또 이자율 상한제라는 것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보면은 금리가 막 계속 올라가가지고 금리가 만약 20%까지 30% 올라가면 그 사채가 되는데 금리가 너무 높으면 국민들 다 죽으란 말이잖아. 맞습니다. 그러니까 금리는 이자율인데 내가 은행에서 1,000만 원 빌려놓고 그 금리가 만약 50 그러면 한 달에 50만 원씩 내야 되는 거잖아. 네. 그럼 다 죽으란 말이잖아. 네.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금리를 시장보다 더 낮게 잡아서 그것보다 더 올라오지 못하도록. 지금 금리가 얼마예요? 저는 뭐 대출은 제가 잘 안 받아봐서 예금은 전데 주로 출 이자율이 더 높죠. 그래야 은행이 돈을 벌지. 은행이 그걸 예대 마진이라. 저는 주로 이제 예금하니까 지금 한 3% 은행은 받아서 대출할 때는 5%로 하고 하면 대출은 지금 5%, 그다음에 2%만큼 이득 얻는 예금은 거죠. 한 3% 정도. 하여튼 네. 그 가격을 정해놨다는 거야. 근데 지금 만약 시장에서 한 10% 된다라고 하면은 만약에 제가 뭐 서민들이 대출 받아서 뭐 학자금 받잖아. 근데 10%는 너무 높다. 세금이 너무 높아 버리면 안 되니까 낮게 한 5% 정부가 정도로. 5% 정도. 네. 가격보다 낮게 정하는 거. 그게 사채가 23%니까 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사채를 지금 다 줄였잖아요. 맞습니다. 저희 사채도 그렇게 해서 안 된다. 네. 제1금융권이 은행이고 제2금융권이 말금고 이런 거. 말금고 제3금융권이 사채잖아요. 네. 제3금융권도 제2금융권도 제1금융권도 당연히 제1금융권이 가장 낮고 제2금융권 그다음 제3금융권이지만 그것도 어느 정도 이상 높이 올라가면 안 네, 되도록 맞습니다. 최고 상한제. 상한제로 만들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라는. 아파트 분양도 주로 받는 사람들이 서민들이니까 지금 시에서 너무 아파트 분양 가격이 높게 설정되면은 서민들이 장만하기 힘들겠죠. 평당 가격이 그것보다는 더 낮게 잡아서 그렇지, 몇 천만 이것보다 더 원인데. 올라오면 안 돼. 정부가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최저 가격제. 최저 가격제 하한제라고 생각하시죠. 최저임금. 그러니까 지금 가격이 너무 낮으니까 이것보다는 높게 받아
돼야 된다라는 거. 하한제. 그리고 농민들 예, 예. 농산물 최저 가격제. 예, 맞습니다. 최저 가격도 이 영어로 하면은 이거는 플로어 프라이스. 플로어가 바닥. 우리가 아무리 내려가도 바닥보다 밑으로 갈 수 내려갈 수 없다. 없으니까 이것보다 내려오면 안 돼. 임금은 최저 이 정도는 줘야 돼. 지금 현재 뭐 시급이 10,000원이다. 그러면은 뭐 시급 15,000원이다. 이것보다 더 내려오는 건 안 돼. 이렇게 시장 균형 가격보다 더 높게 설정을 해버려. 농산물도 지금 너무 낮으니까 그것보다 배추 한 폭에 뭐 1,000원이다 그러면은 근데 지금 현제 500원 바닥에 우리나라 최저임금제가 얼마죠? 9,000원 말하고 9천. 근데 그거 밑으로는 안 돼. 예, 뭐 그것보다 더 많이 주는 거는 그건 근데 좋은 그거 거고. 밑으로 내려가서는 안 돼. 최저 시급. 마지막으로 이 얘기는 해야 되는데 그럼 결국 이렇게 정부가 가격 통제를 하면은 결국은 조금 전에 말했던 그 서플러스 잉여가 손실된다니까. 그렇지. 왜냐면은 그 최저임금제를 하게 되면은 일단은 편의점 사장님들 예, 그렇게 손해겠죠. 남는 게 없대. 그러니까 이게 시장으로 딱 맞게 해놓으면은 어쨌든 형평의 문제는 고려는 그러니까 사회 이게- 전체적인 이게 최고. 시장에 놔두면은 편의점 알바생들은 조금 불만족스럽고 사장님은 좀 만족스럽고 어쨌든 시장에 따라서 가격이 설정이 되는데 이제 정부가 들어오면은 이거는 형평의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가 때려서 그러니까 한쪽에 그걸 맞춰야 편을 들어주는 되겠다. 거죠. 최저임금제면은 그 알바생들의 편을 그리고 최고 들어주는 가격제도 거고. 마찬가지. 최고 그대로 가격제는 올라가면은 뭐 잘 되는 학원들은 뭐 그냥 계속 좋은 금액을 계속 올릴 수 있고 못되는 학원들은 낮출 수 있어서 되지만은 어쨌든 지금은 다 잡아서 위로 다 쳐놨기 때문에 그 어떤 잘 나가는 학원도 못 나가는 학원도 올라가서는 안 된다. 방생을 보호한다. 대출을 받으려는 분들 보호하겠다.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분양 받으려는 분들을 보호하겠다. 특정 한쪽 약자라고 생각한 쪽을 편을 들어줘. 근데 이거 우리가 왜 이걸 공부해야지? 이게 좀 가격 통제라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잉여의 손실이 발생합니다. 당연하지. 그 잉여의 손실을 바로 이름이 좀 어려운데 사중 손실. 사중? 예, 이 사중이 뭐냐면 네. 죽을 사자에다가 죽을 사. 무게중. 이게 영어로 하면은 정말 중심 무게가 죽는다. 잘 와닿는데 데드 웨이트 로스. 데드? 데드는 죽을 사, 웨이트는 무게. 왜 무게? 근데 이 데드 사중이 저도 아. 처음에는 교과서에서 배울 때는 그냥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 안 하고 배웠는데 이거를 찾아보니까 무게 중심이 이름을 되는 참 잘 지어. 데드웨이트라는 게 뭐냐면은 뺄 수 있는 최대 한계 중에 하나입니다. 아. 그러니까 짐을 하나만 더 실으면은 배가 배가 깔아지는 침몰한다.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죠. 그럼 사중보다 하나 덜 실으면 어떨까 하면은 이런 거 한번 생각해요. 중동 다녀오는 대형 컨테이너. 그 선주는 컨테이너 하나 덜 실으면은 덜 실을 만큼 손해인 거예요. 그러니까 딱 사중만큼 실는 게 가장 효율적. 사중이 선박의 능력을 아까 말했던 최대한 거 똑같네. 활용한 그 파레토 효율, 파레토 최적. 효율이네, 파레토 효율. 파레토 최적이 바로 최적의 그 팔레토 효율. 예, 그게 사중입니다. 사회적으로 가장 효율적으로 자원을 잘 배분했을 때 만들 수 있는 파이의 최대 크기. 원장님이 학원 운영하실 때 가장 효율적으로 학원 운영했을 때 만들 수 있는 가장 최대의 파이 근데 그 크기. 팔레토는 국가가 기업을 해야 돼 말아야 돼? 여기에 대해서 국가가 개입을 하면은 팔레토가 떨어지잖아. 이게 사중에서 손실이 생겨요. 그렇지. 그 손실이 생기는데 그래서 사중 손실이야. 사중 손실 생기는데 왜 하느냐 하면은 복지. 형평을 위해서 형평. 한다. 그럼 그건 또 이제 경제학에서는 안 다루는 거. 예, 맞습니다. 아. 그래서 이거를 가끔씩은 자중손실이라고 번역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자중손실은 제가 보니까 스스로 자자에다가 무게중자인데 뭐 왜 그런지 모르겠도 의미도 전혀 와닿지 않는데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시장에 자생적으로 맡겼을 때 생기는 그것이 손실이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네.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죽을 사자를 쓰면은 이게 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자중은 이름 왜냐면 영어가 데드웨이니까 사중이라고 번역하면 딱 맞거든요. 근데 영어에서도 그 사형 선고 받은 사람을 데드워커리라고. 데드맨스 워킹 데드맨스 워킹. 사형대를 향해서 걸어갈 때 그렇지. 사형 손실을 받는 사람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 느낌도 있겠지. 영어에서 많이 쓰는데 한국에서는 뭐 주구사자를 좀 쓰이니까 그런 거. 네, 그런 거 제 생각에 그런 것 같아요. 그 외에는 전혀 생각을 잘 못해요. 다 이렇게 사중 손실이 생깁니다. 효율에서는 손실이 다 그럼 생깁니다. 아담 스미스의 자유시장 경제가 대공황으로 침몰하고 네. 그다음에 케인즈가 국가에 개입을 했는데 그때도 사실 자유시장 경제 때문에 패배한 그 손실을 보는 그 수많은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맞습니다. 그때도 그렇게 하면은 아. 결국은 강자들 그 월가의 그 월가. 큰손들한테는 다 그 사람들한테 세금을 부과한 겁니다. 그럼 그 대공황 때 월가는 돈을 벌었어요? 원흉으로. 원흉이 월가잖아요. 그러니까 원흉한테 이제 세금을 물리겠다. 그렇게. 이거 마지막인데요. 그렇게 해서 이게 나타나는 그래프상에서 보면은 이 사중 손실 부분이 하버거 삼각형이라고 이건 한 1980년대 얼마 안 됐죠. 아놀드 하버거라는 미국 경제학자가 하버거. 예, 헤라 하버거요. 정부 개입으로 인한 그 잉여 손실분, 그 사중 손실, 데드 웨이트 로스. 케인즈 다음에 나왔네. 맞습니다. DWL이라고 합니다. 데드 웨이트 로스. 상 그래프상에서 삼각형 모양으로 나타난다라고 해서 그 부분을 이제 하버거 삼각형이라고 하는데 하버거 삼각형만 확인을 하고 끝내는 걸로 그렇게 그래서 하버거 삼각형 사과삼각형 시험에 나오겠네. 그 그래프니까 애들이 항상 말이지 경제학 오늘 경제학인데 경제학 그래프만 나오면은 애들이 다 죽을 써. 왜 그럴까요? 경제학 그래프를 보면 애 왜 죽을 쓸까요?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과 끝을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나오면은 어느 정도구나 이 전체 중에서 어느 정도구나 하는데 학생들은 이거 조금 하다 보니까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정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처음부터 쭉 다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건데 처음부터 공부하려면 뭐 기회비용 아니면 뭐 매몰비용 그다음에 뭐 수요곡선, 공급곡선, 가격곡선 뭐 이런 걸까지 다 공부를 해야 된다는 그 말이 또 한계효용도 그래프를 공부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좀 뭐 경제학을 전공하는 사람이 아닌 이상은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수능에 나오잖아. 물론 그렇게 한다면 좋겠지만은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바라는 거는 이거라도 알아두라? 오늘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이런 식으로라도 진입 장벽을 그 낮춰라. 학생들 마음속에는 진입 장벽을 조금씩 좀 허물어뜨려서 이게 하면 된다라는 거 뭐 그런 마음을 경작도 우리가 할 수 있다. 그런 마음을 제가 좀 주려고